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세 번째 시간 신소영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자원봉사 활동의 발달사를 볼 건데요. 선진국의 발달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달사 두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선진국의 자원봉사 활동 발달사고요. 제2절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 발달사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세 군데의 발달사를 보게 될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발달사를 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자원봉사라는 걸 법으로 최초로 제정을 한 영국부터 시작할 텐데요. 18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굉장한 부를 누렸던 영국부터 빼놓을 수 없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자원봉사자라는 현대 용어가 오늘날과 비슷한 의미로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입니다. 특히 1884년에 런던에 인보관이 설립된 이후에 이제 자원봉사자가 가서 인보관으로 가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자원봉사 본인의 선의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과 도덕성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빈민들을 보는 그 클라이언트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이제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은 조금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되게 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달랐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실천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 바로 이 인보관 활동이죠. 토인비 홀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1902년경에 있는 토인비 홀입니다. 그래서 토인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빈민들을 돕고 교육하고 했던 활동을 한 이렇게 세틀먼트 무브먼트라고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자는 활동을 한 사람이 토인비인데요. 이 토인비를 기려서 그 다음 세대인 세뮤얼이란 사람이 아예 그 거점인 곳에 이 집을 짓고 토인비 홀을 짓고 이름을 토인비 홀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배경입니다. 그 전에 보는 빈민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빈곤의 원인은 나태함과 부도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너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가난해서, 네가 나태해서, 아니면 너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어라고 개인에게 모든 문제를 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긴 하지만 비참하니 더 나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살짝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때가 미국 배경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게 그때 그 귀부인들이 지역의 약간 빈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거나 아픈 사람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이나 간호 인력을 제공해 줌으로써 도움을 주었던 그 자선의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 원조를 해주고 그들에게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고 자립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고요. 나라에서는 이 빈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해서 했을 때 빈민들이 나라에 너무 많으면 이제 범죄가 많이 들끓고 하기 때문에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썼습니다. 자, 19세기 이전, 18세기 이전에,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때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이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보면, 막스 베버가 썼던 이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청교도가 굉장히 자기적으로 되게 청렴, 결백, 부지런한
하고 금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금욕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금욕적이고 부지런하게 자기를 갈고 닦아서 꾸준히 일을 해서 이뤄낸 성공은 신의 은총이면서 자기 발전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의 은총으로 받은 이 직업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갈고 닦아서 얻어낸 이 자본을 가지고 내가 사치와 향락을 일삼지 않고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얻어낸 그 부는 선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부를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런하지 못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국부론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했습니다.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그 경제 활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롭게 활동하고 행동하고 발전하는 것을 국가는 방임해야 된다. 놔둬야 된다. 통제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놔둬서 개인이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생산성을 만들어서 선을 쟁취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작은 정부를 표방했어요. 정부는 그냥 하는 거 보고 진짜 심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마라. 경제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서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 발견하면 놔둬라. 안 되는 거는 자연히 도태되겠지. 약간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그때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대세를 얻어서 적자 생존이다. 잘하는 것은 살아남고 그 약한 것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은 도태되는 게 너무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합해 봤을 때 빈민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이나 어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것이 선의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팽배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잠깐 보시면 이게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좀 안 됐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들을 바라봤는지를 좀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니 왜 저러지? 어른들이 다 악마인가? 할 텐데 그때 당시엔 아이들 보는 시선이며 빈민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나온 올리버 트위스트는 굉장히 선하잖아요. 선한 아주 때묻지 않은 아이잖아요. 아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빈민들은 너무 더럽고, 이렇게 모여있고 이러기 때문에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선한 아이일 뿐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고, 나태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구조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선한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좀 되게 좋은 책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영화로까지 됐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최초로 빈민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은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만들어진 법입니다. 160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는 거예요. 빈민들을 구하는 법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의 민간의 선의를 통해서 그냥 자선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교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그 교구에서 이 비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행정적 구빈의 효시가 나타낸 것이 바로 구빈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분류로 사람을 분류해요, 빈민들을. 그래서 이 빈민들이 노동력이 있는 빈민, 그리고 없는 빈민,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세 부류로 나눈 다음에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노동을 안 하겠다. 그런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빈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태하고 부도덕하다고 보았고 사회를 통제해야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했고, 노동력이 없으면 구빈원으로 가서 이제 보살펴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구빈원에 살면서, 살고, 그리고 도제 시스템으로 보냈습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워서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경이 없는 아이들이 도제로 보내졌을 때 도제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걸 모두 다 잘 따르지 않았을 때 조금 혹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하지만 시초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빈이 행정 단위로 된다고 했잖아요. 행정 단위 구빈이에요. 그래서 교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병정교구 안에 있는 빈빈들은 병정교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점에 있는 뭐 애들이 아니고 빈민들이 서울로 이사 갔다. 그러면 이 구빈원에서 주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행정구역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되니까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받으려면 이동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는 그런 게 있었다면 1차 구빈법과 2차 구빈법이 나온 후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인보관 운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이 안 악하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농민들이 도시에 나와서 이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 이 비참함과 이런 것은 이 사람은 하루 12시간을 일하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어, 자본주의 공장의 주인만 배를 불리고 그 아래서 부품처럼 일하는 이 어린 아이들과 노동자들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 같이 일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이런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과 부도덕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어,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든 운동이 인보관 운동입니다. 세틀먼트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세틀먼트가 이게 거주 정착이란 뜻이잖아요. 이 빈민가에 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당연히 지식인들, 귀족이기 때문에 그 그들의 진짜 삶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관찰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려고 구조를 바꾸고 개혁하면서 이들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것이 이렇게 인보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생, 성직자, 그리고 지식인들이 직접 빈민 지역에 인보관을 설립하고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상담도 해주고요. 이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료적인 도움도 주고 아니면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인보관 안에서 교육도 하고 인보관 안에서 같이 무언가를 해내는 어떻게 보면 지방 거점 봉사 활동? 라고 복지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보관 운동이고요. 빈민이랑 같이 협력하는 활동을 했고, 일시적인 물질적 지원,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빈민 스스로가 내가 문제점을 찾아서 일어나서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자신의 발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자원봉사자의 자기 개발,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구제하여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더 배운, 더 많이 가진, 더 운이 좋았던 내가 이들을 도움으로써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이를 본따서 헐하우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인보간 운동에 이제 이렇게 구심점이 되는 하우스가 헐하우스고, 영국은 토인비 홀에서 처음으로 구심점이 되어서 인보간 운동을 했습니다.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지역 단위로 봉사활동 자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엘리자베스가 만들었던 구빈법이 있긴 했지만, 이런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민간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정해서 지원해주기 시작한 것은 자선법입니다. 1960년에 제정돼서 민간 사회사업기관, 그리고 그런 단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 자선법이에요.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만들어서 지방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정했습니다. 지방마다, 지방 단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어, 제- 지방 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1968년에 아베스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 서비스를 통합하려면 자원봉사가 필수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연구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고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공식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나온 것이 바로 68년에 발표된 아베스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영국 정부의 흐름이 바뀌는데요. 정부 보면 68년. 자, 영국은요, 정부 재정에 의한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활동을 조금 축소했어요. 정부 주도보다는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훨씬 재정적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봉사활동이 정부 지출의 경감책으로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로 했던 복지 활동의 예산을 축소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으로 민간 주도로 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에 면세를 해주고, 비과세, 자원봉사 활동 기부자한테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24년 현재는 아니죠. 재작년에 그 집계를 했을 때, 자원봉사 기관이 30만 곳 이상이라고 하고요. 자원봉사 안내소는 300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GNP의 5% 이상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자원봉사 발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정부가 법적 장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해요. 봉사활동에 관한 법을 아까 보셨죠? 두 번째, 중앙정부가 72년 정부 부처 내에 자원봉사 서비스국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사회복지뿐 아니라 환경, 의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국이 생성이 됩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자원봉사 단체랑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기능과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과 관이 같이 이런 사회 서비스에 같이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영국 자원봉사 조직의 운영 형태는요, 지방자치 중심입니다. 전국 단위라기보다는 지방 단위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작했을 때 구빈법 시작도 지방 단위였잖아요. 교구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 중심적이며 지방 특성에 맞게 특성화시켰어요. 되게
괜찮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지방 안의 일은 지방 내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찾아내서 우리에 맞게 특성화해서 하는 거는 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영국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 홍보, 간행물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지 이제 우리 자원봉사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체예요. 어떤 단체가 있나? 전국 자원봉사센터 연합회입니다. 말 그대로 연합회예요.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들이 연합한 것이죠. 전국에 400곳의 자원봉사 센터와 지부를 회원 조직으로 두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8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이 성격은요, 전국 본부가 아니라 그냥 지역 센터들 연합입니다. 민주적인 회원제 네트워크의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협의회예요. 전국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 협의 분야별 단체들이 다 가입돼 있어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곳에 국가적인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건의, 세미나, 아니면 통합 유럽의 자원봉사 활성화 같이 국제적인 현안에 깊이 개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주요 사업으로는 정책 연구를 포함해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요. 자원봉사 관리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들의 컨설팅, 단체 회원들의 컨설팅 등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연합회와 조금 성격이 다르죠. 협의회는. 두 번째, 지역 서비스 자원봉사국이에요. 62년에 설립됐고요. 장기적인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불이웃 돕기 프로그램, 학교 교육에서 자원봉사 교육에 관해서 조언도 해주고요.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서비스 자원봉사국입니다. 네 번째, 새천년 자원봉사단인데요. 밀레니엄. 그쵸. 2000년대, 새천년에.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자원봉사 활동에 16에서 24세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두 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참여자들을 격려를 해주고요. 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이 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200시간이 되면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격려를 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주식회사인데요. 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98년에 시작됐고요. 기업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함으로써 기업의 지역 참여를 확대시키려는 취지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필요하는 수요처랑 요청되는 활동 시기를 나타내는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때는 조금 한가한데 싶으면 달력에 이때 해야 되는 봉사들이 써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달력을 지역 내 기업들에게 보냄으로써 회사와 자원봉사 관련 단체를 연결시켜 주고요. 직원과 자원봉사 수요처의 연결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결심을 못하고 있었다 한다면 이것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미국은 1920년, 1920년이라 그러면 미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 4년간 했고, 18년 이후에 영국에 가 있던 경제적 주도권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호황기에 이제 남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아폴리스에 자원봉사 센터,
생겨서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의 의도적인 개입과 정책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이죠. 자, 그럼 1교시는 마치고요. 2교시는 대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